자, 이제 그 뒷부분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이렇게 공공병원 설립하는 데는 요번에 0원, 인력 강화하는 데도 0원, 그리고 뭐 컨트롤 타워 만들자는 데도 나 몰라라. 근데 그냥 방역만 열심히 하고 그 방역 대응조차도 뭐 진단키트 이런 거는 해외에 수출해서 상품화시키고 뭐 이런 주장을 할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이 비대면 진료예요. 왜 비대면 진료 왜 나왔느냐? 코로나니까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가가지고 직접 대면 진료하기 어려우니까 뭐 기존에 진료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진료 전화 상담을 지금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허용을 했는데 뭐 사고가 안 생겼다고 하면서 또 이걸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또 저희 6월에 또 정부가 또 발표했어요. 한국판 뉴딜이 근데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이 진짜 뭐 그린 뉴딜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녹색 성장 그대로 카피판이고 디지털 뉴딜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창조 경제 그대로 카피판이거든요. 이름만 그렇게 바꿔가지고 뉴딜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공공의료가 없어요. 코로나 국면에 뉴딜을 하는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보건의료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 이 원격 의료는 뭐 이야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실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앱 가지고 하는 거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예전에 지금 이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만든 거예요.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 도입 시 예상 비용 해가지고는 동네 의원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성질환자 585명에서 최대 예상 20조 10%가 해도 2조 475억이라고 하는 장비 판매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요거를 가지고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장비 업체들과 이 네트워킹 업체들을 위해서 이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지. 본인들이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걸로 봐서 약간 분열적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아슈라 백작처럼 좌우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쪽 얼굴, 어떨 때는 이쪽 얼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민주당이 만든 거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 옛날에 만든 거예요. 이게 자료에서도. 사실은 원격 진료했을 때 효과가 없다. 물론 제가 여기서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나 디지털 의료가 효과가 있으면 다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순수하게 장비 업체나 네트워킹 업체의 돈벌이로만 전락하고 쓸데없는 시계 사고 쓸데없는 장비 사는 거로 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한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90%가 민간 공급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민간 공급 회사들과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요. 만약에 유럽 국가들처럼 다 공공이려면은 이런 것들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파서 잘 살 수 있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이렇게 해놓고는 뭐 기초생활보장은 뭐 하나만한 이야기고 상병수당 해놓고는 여기 보면 영구 용역 내년에 시행하고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2002년에 해서 이거를 다 한 다음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병수당이라는 게 뭔지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거는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제 소득을 보존해주는 장치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장치가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미국하고 스위스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스위스는 원래 다 민간에서 하고 사회보험 제도 자체가 없지만 우리는 왜 없냐고. 건강보험이 있는데.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나 다니엘 브레이크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전화를 막 하면서 다니엘 브레이크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병원에서 심장 문제로 진단서를 받고 했는데 그 상담하는 쪽에서 전화로 계속 그러죠. 걸을 수 있습니까? 뭐 팔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거기서 당신은 그 영국의 상병수당인 일리스 베네핏 제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실업수당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내가 심장이 아프든지 아니면 뭔가 아파가지고 노동을 못하게 되면 실업수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수당 보전이 되는 상병수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을 보전해 준다고요. 진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 브레이크에서 다니엘 브레이크가 그 상병수당을 못 받게 되면서 실업수당을 받으러 가니까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뭐 자기가 고용유지,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뭐 어쨌냐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법정에서
쓰러져서 사망하게 되는 그 컷에서 나오는 그 법정이 상병수당 관련해가지고 그 제소를 한 거예요,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난 상병수당 대상인데 왜 상병수당 안 주냐고. 그래서 상병수당 제소를 없는 한국에서는 그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 보면 비대면 산업 육성이 있어요. 이 비대면 산업 육성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의료 부분이 나와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원, 국비 1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13.4만 개나 창출한대요. 근데 자, 첫 번째로 제가 스마트 의료예요. 여기 나온 게.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스마트 병원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 병원은 효율화 병원이거든요.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이런 저희 생체 징후를 하는 장비들을 보고 중앙통제실 같은 데서 이렇게 스마트 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간호사 숫자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고 고용을 까는 거죠. 고용을 유일하게 늘린다면 스마트 의료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 회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거기 네트워킹 회사라든가 사람을 좀 늘릴 텐데 그나마 그런 것들은 또 상당 부분이 또 우리는 중국이나 또 베트남에 다 이렇게 또 외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디지털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료를 실제로 디지털이 지금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중간중간에 뭐 차트를 뭐 반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활력 징후들을 전송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전산화해가지고 구조조정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실제로 스마트 병원이라는 게 구조조정하겠다는 이야기의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는 더 황당해.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 만성질환자한테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한대요. 이 웨어러블 기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말법 같은 거예요. 말법. 요즘에 그 드라마 보면 나오죠. 쉬리야 오늘 날씨 어때? 뭐 이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들한테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만 논한 거죠. 이게 무슨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 어르신들을 직접 가서 방문 진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방문 간호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례를 선별해가지고 재활치료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뭔가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게 하는 일이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계속 뭐 총사업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자리 맨날 일자리 이야기하는데 일자리를 진짜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병원은 안 만들고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AI 정밀의료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AI 정밀의료 닥터 앤서 2.0 추진인데 1.0을 지금 했거든요. 1.0에서 얻은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수천억을 쓰고. 근데 또 하겠대. 여기 나오네. 닥터 앤서 1.0 사업을 올해까지 해서 364억 원을 썼어요. 치매 등 8개 중증 질환별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게 의사라서 드린 이야기인데 치매가 중증 질환이라는 거는 한국밖에 안 그래요. 치매가 어떻게 중증 질환입니까? 치매는 대부분이 다 알츠하이머는 에이징이에요. 나이 먹어서 그냥 생기는 거예요. 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그 한 30대, 40대에 그 생기는 알츠하이머나 아니면은 그 언어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언어 숫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50대 중반부터 겪는 특수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이 약간 병적 징후가 있는 거고 그건 유전적인 것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중증이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알츠하이머 99%는 다 노인들이 이제 단기 기억, 단기 학습 능력 떨어지고 뭐 저도 나이 먹으니까 계속 이게 지금 약간씩 치매로 가는 이거 다 치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중증이라고 하냐고. 이걸 그리고 알아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노화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다고요. 이게 치료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기치는 게 그 줄기세포 재생의료 그 업체들 이야기거든요. 마치 그 저희 진시황의 불로장생 이야기처럼 뭔가 하면 뭐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무슨 저희 그 아일랜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 유전자를 복제해가 누구를 갖고 있다가 뭐 이식을 해가지고 쓴다는 그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거고 아직까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학적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난자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에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거지. 그 베이스를 잘 깨트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이런 거랑 관련이 없는데 이런 걸 해요. 그럼 이건 뭐냐? 투기죠, 투기. 이 업체들은 투기를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R&D 선정
됐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이에요. 다 전부. 근데 지금 이 마당에도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거는 그동안 이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를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이제 뭐 다 반대를 해왔잖아요. 이게 왜냐면 저희는 이제 비용 증가 차원에서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과잉 진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제외 국민을 대상으로는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게 규제특례심의위원이라고, 요즘에 이 정부가 재미 들렸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그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하는 5가지 규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그 문 대통령이 그 백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국회에서 딱 다 날치기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죠? 규제 프리존법 5개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마다 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규제 프리존은 사실은 민주당이 최순실법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반대하더니, 이제 최순실이 다시 빙의를 했는지 어쨌든 대통령이 북한의 그 위원장을 만나는 그 순간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싹 다 통과를 시켜서 지금은 이게 다 법이 이제 통과돼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냥 1, 2년 동안 모든 규제를 다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법상 사실은 우리는 대면 진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가 한 2년 정도 이거는 테스트 한번 해봐. 그래서 이렇게 회사한테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신청 내용을 보면 대학병원이 하나 낀 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주 라이프 시멘틱스, 이 주 라이프 시멘틱스는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봤더니,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아산병원 3개 병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을, 지금 여기는 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 저처럼 많이 오래 안 보셨으니까 모를 수 있는데, 원래 정부가 이야기하기로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고혈압, 당뇨 같은 걸 관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비대면으로 저희가 맹장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비대면으로 지금 코로나 환자 진단도 안 되잖아요. 그냥 원래 아는 환자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봤자 유럽에서나. 그러면 분당 서울대병원이랑 서울성모병원이랑 서울아산병원이 왜 만성질환 관리를 해요? 그 비밀은 이제 뒤에 있죠. 그 비밀은 이런 이제 장비도 막 건강보험에 적용해주고 그랬어요. 이 장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야 되겠네. 이 장비도 되게 재밌는 장비. 이 장비는 규제 샌드박스라고, 이 규제 샌드박스도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규제 프리존 법안 중에 하나예요. 규제를 완전히 그 헐어 뭉개가지고, 최근에 그 무슨 뭐 스타트업인가 하는 드라마에 샌드박스 나오는데, 샌드박스 좋은 개념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기업에서는 지 멋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샌드박스 1호로 휴인호 개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기계. 자, 여기서 애플워치 같은 거 써보시면은 그게 요즘에 이제 심박수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부분을 허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뚫려 있지 않은데, 얘는 그 애플워치에서 나와 있는 스마트워치 기능은 하나도 없고 이걸로 심박수만 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애플워치를 차겠어요?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차겠어요? 이걸 차겠어요? 당연히 애플워치를 차죠. 거기다가 얘가 그 심전도를 전송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심전도가 체크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심전도가 전기가 이렇게 통해야 돼서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30초를 갖고 있어야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미 시간 지나간 거죠. 계속 부정맥인 사람은 이미 병원에서 다 아는 거잖아. 나 두근거려. 괜찮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그 12개짜리 막 해가지고 이게 우리 12개 리드짜리 EKG 찍어야 돼.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이게 원리드 EKG예요. 원리드 EKG. 전극을 하나로만 한 줄만 나오는 거예요. 한 줄만 나오는 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같이 뭐 병의원이나 보건소 가가지고 12개짜리 리드를 다 봐야 뭐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진짜 뭐 심근경색이 올 건지, 부정맥인지, 협심증인지, 뭐 이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쪽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전문가는 아니나, 하나짜리 가지고는 뭐를 하겠어요. 이런 상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효율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상품을 심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다 팔아먹는 거.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할 때마다 괜찮아도 병원에 가고 안 괜찮아도 병원에 가야 돼. 무슨 이야기냐면 괜찮아도 방금 전에 그러면 여기 안 잡힐 정도의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뭔가 이상하게 나오면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병원에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병원에 갈 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제가 이제 제일 그 주되게 이런 장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MC 스퀘어 같은 장비예요. 이 장비가 사실은 나의 몸에 해를 입히는 건 없어요. 특별한 해를 입히지 않아. 근데 띠디디디디디 하면 막 공부도 되게 집중이 되고 한다는데 집중이 된다 이렇게 뭔가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사준 부모님은 내가 우리 애한테 사교육은 못 시켜줬지만 MC 스퀘어는 사줬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 상품은 분명히 효도 상품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정맥이 생기면 어머니 국내 샌드바스 1호 휴인호 개발 손목시경 심정제 측정기를 제가 사왔습니다. 이런 상품들. 이 회사가 근데 뭐 이 회사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온갖 곳에 펀딩 받고 이제 여기도 주식 상장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뻥튀기 한 다음에 주주들은 이제 사모펀드 끼워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지분 안 파는 것처럼 하면서 다 이게 먹고 나르는 방식이거든요. 한국의 금융사기 이렇게 한 지 오래됐죠. 사모펀드는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니까 사모펀드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는 내 지분 안 팔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우회적으로 팔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부르주아들의 매력이에요. 부르주아들은 남이 모르게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투영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시리즈들이 왜 여기 들어있는지는 이것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삼성화재 같은 데가 이미 모바일로 당뇨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인 마일스 노트라는 걸 출시했거든요. 이거 지금 그 스마트폰에 앱스토어에 다 있습니다. 마일스 노트. 물론 삼성생명에 가입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안 돼요. 이 상품에 가입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당뇨 관리해가지고 자, 당신의 건강관리 코치 마일스 노트에 들어가면 막 혈당도 입력하면 막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연결이 강북삼성병원으로 돼. 강북삼성병원이랑 연결되는 거죠. 왜 이 서비스를 개발하느냐? 강북삼성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네 의원으로 가지 말고. 그럼 당뇨 관리를 동네 의원에서 하는 게 나을까? 강북삼성병원에 가서 30초 진료하는 게 나을까? 당연히 동네 의원에 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당뇨 관리라는 거는 진짜 실제로는 좀 다른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는 이런 어플 편익 서비스를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정부가 막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다고. 그래서 이 정부는 이렇게 제가 야누스적 성격이 있다는 게 2017년에 처음에 문재인 케어라는 거 발표할 때는 뭔가 보장성이 올라가서 국민들이 뭔가 민간보험에 덜 가입해도 돼라는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다가 한쪽으로는 민간보험 상품에 온갖 이상한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은 미국에서밖에 안 팔아요. 이게 유럽 국가들이 이런 상품을 왜 팔겠어요? 주치의가 다 있고 동네에서 뭐 다 연결하면 그리고 주치의가 있고 유럽 국가들은 전화를 하면 돼요. 그냥 주치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짜증내가지고 유럽 드라마 보면 막 그 사람 뭔가 건강 염려증이니까 전화 발신번호 제한 걸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찾아오고 그런 드라마가 있을 정도라고.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재벌병원들과 연결이 돼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병원과 연결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허가해 주는 게 이 정부였다는 거고, 코로나19 시기와 같이 이렇게 긴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식인데, 뭐 코로나 전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그 무기 사는데 진짜 쓸데없는 무기, 무슨 뭐 MD 시스템 편입되는 이런 장비 사는 데는 수조 원씩 갖다 쓰면서 진짜로 이 전쟁, 코로나 전쟁에는 돈 한 푼 안 쓴다는 거지. 이건 더 황당해. 이것도 여기 보시면 규제 자유 특구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규제 자유 특구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충북에도 어디에 이 바이오헬스 무슨 오성 쪽에다가 이거 만들려고 해서 저희가 막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료법에 저촉되는 건데 이걸 만들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겠느냐. 게놈 서비스 산업을 하겠다는 건데, 게놈 서비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염색체 서비스 산업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그래서 이 염색체 서비스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염색체를 공짜로 다 갖다가 빅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 이론의 그 어떤 것들은 가설이에요, 가설. 왜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전체 정보를 요만큼밖에 모르니까 연관관계를 몰랐는데 5천만 명 전부를 다 집어넣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당뇨 환자랑 데이터를 결부시키면 이런 경향이 당뇨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이라고. 근데 이 가설은 가설일 뿐입니다. 1994년에 클린턴 정부 때 토니 블레어랑 클린턴이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네들이 이제 예전에 그 아폴로 계획처럼 한번 뻥튀기 한 게 뭐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예요. 혹시 기억나시지 모르는데 인간들 유전체를 싹 다 긁어가지고 이제 인류는 이제 모든 병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막 불로장생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마지막에 그 종결하면서 막 선언하고 막 발표하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99.9%를 2000년에까지 발간했는데 전체 질환의 0.001%밖에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질환이나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환경, 나의 노동 환경, 습관, 시기 이런 게 누적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유전자 태어날 때부터 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그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유전 질환은 뭐 다운 증후군이나 이렇게 염색체 손상이 있는 일부 질환 딱 태어났을 때부터 티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2001년쯤이 되면서 이 유전체와랑 유전자 관련해서 이제 뻥튀기 하던 이 세력들이 한번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게 가라앉는 시점에 튀어오른 게 뭐냐면 야 이제 세포 복제를 하자 그러면서 나온 게 줄기세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세포 복제 세력에서 가장 앞에서 뻥을 크게 친 게 항우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계속 뭐 성체세포가 어쩌저쩌니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한 15년을 하니까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만나 뭐 줄기세포를 해서 뭐 치료할 병도 없고 줄기세포 치료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6개 중에 4개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뭐 외국에서는 아무도 허가해 주는 데가 없고 제가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아서 특히나 그 무릎 줄기세포 치료제, 모 치료제를 맞아서 뭐 무릎에 연골이 재생됐다고 주장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서 해외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해외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뭐든지 비교라는 거는 뭐든지 비교를 한다는 거는 대조군하고 일반군하고 블라인드하게 이렇게 해서 그게 과학적 이제 근거 중심 어떤 이야기나 과학적 스터디의 방식인데 그 스터디의 방법을 그것의 검증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왜 허가를 해줬냐? 그 업체들이 로비를 하고 그 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주가 올라가고 거기서 투기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특별히 몸에 해를 입히질 않아요. 유해하지가 않아. 그냥 얘들은 이 항우석이 만들려고 했던 그런 줄기세포, 이 배아줄기세포처럼 암세포도 될 수 있고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성체줄기세포라고 이미 사실 줄기세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저희 이렇게 피부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섞어갖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피부 이런 데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뭔가 지방 성분 같은 데는 약간 세포를 이렇게 생성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조금 증폭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뽑아서 내 몸에 넣어주니까 별로 나쁠 게 없고,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으로 이제 성체줄기세포 제품들은 아주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담인데, 이거 여기 녹화하고 있으니까 후에 자르시던지요. 저희가 이런 바이오 헬스 쪽에 첨단 재생의료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 쪽에서 가서 뭐 제가 갈 때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이런 세포생물학이나 생물학 전공자들 중에 이거 니들 완전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 몸에 이상은 하나도 없다. 문제는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렇죠. 문제는 안 생기겠죠. 문제는 안 생기죠. 이것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다가 하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단 마커를 개발하니 이런 거는 다 가설이고,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총 사업비가 476.5억 원이에요. 그럼 이거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없어요. 울산은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예요. 그래서 근데 476억 원을 이런 하나만한 투기 사업에다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개인 건강 정보 다 털려나가는 거죠. 유전체 정보라는 게 내 유전체만 딱 뽑아가지고 유전체 그 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제 나이, 제 이름, 제 직업, 예? 다 있어야지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병력, 제가 뭐 당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는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비식별 정보를 연결하는 게 내가 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 내가 핸드폰 어떻게 하는지 다 연결해서 빅데이터에 딥러닝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제일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구글이나 지금 페이스북 하시면은 옆에서 광고하면 딱 정확하게 뜨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에. 김치냉장고를 몇 번 찾다가 페이스북을 보면 김치냉장고가 쫙 뜨고, 노트북을 좀 찾아보다가 노트북이 쫙 뜨는 거예요. 그게 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쿠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가 전송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드백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로 이 개념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 개인정보 이런 것들 털어가는 거 이걸 하면은 MC 스퀘어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뭐 그 MC 스퀘어도 제가 이전에 많이 그 이야기해서 여기는 안 남았는데 뭐 조은현이나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광고로 막 싣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막 팔아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당뇨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 데이터셋을 가져가서 그 사람의 핸드폰에 나오는 거예요. 당뇨 무슨 특이 건강기능식품, 당뇨 뭐 진단 무슨 키트, 그 다음 맨날 이렇게 찌르는 거 아프니까 안 찔러도 되는 거, 안 찔러도 되는 거 부정확해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서 팔리는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본이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산업이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데이터 채굴 산업입니다. 이 산업 자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거는 다 가설이에요. 가설이기 때문에 입증되기 전까지 우리의 개인 건강 정보나 우리의 생체 정보 같은 걸 비식별화 한다고 해서 그거를 넘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진짜 우리 조지 오웰의 1984년 그 소설이 나오는 빅브라더의 세계에 살고 싶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우리처럼 못해요. 당연히 이거는 민감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무시해가지고는 규제 자유특구를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에서 이걸 자랑하고 있고.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가 6분의 1,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4분의 1이에요. 자,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저는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산병원 가까이에서는 심근경색 생길 수가 없어요. 가면 그냥 스텐트 그냥 거기서 20분 만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제나 홍천 같은 데 살잖아요. 넓은데. 스텐트 넣으러 가다가 죽는 거죠. 그럼 거기 살겠어요? 심장이 만약에 안 좋은 사람. 이미 스텐트 하나 넣은 사람은 만약에 그럴 거 아니에요. 교수가. 다른 데도 조금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데 이거는 내년이나 이후년에 넣읍시다. 근데 언제 또 갑자기 나빠질지 알고 못 사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어디 살아야 된다? 서울에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서 맨날 정부에서 지방 분권에 뭐 지방에 어떻게 하니 뭐 이야기 하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든다는 거고. 그래서 끝으로 지금 국제적인 추세는 다시 국유화 공공화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 컨셉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태리조차도 항공사를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에다가 떠넘기면서 대한항공의 지배주주권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좀 이상한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 데 비해서 이런 나라들은 그냥 국유화해요. 국유화. 국적항공사인데 아시아나항공 국적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두 개다. 아니 아시아나 문제를 가지고 대한항공에다가 떠넘기는 게 말이 돼요? 그 국유화를 해야지. 스페인은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2월에 모든 민간병원, 물론 스페인의 민간병원이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전부 다 한시적으로 국유화를 했어요. 이후에 돌려줄 테니까 다 우리 거다.
프랑스는 재경부 장관이 프랑스도 지금 이 일당들은 다 시장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프랑스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국유화라는 용어까지 쓸 수 있다. 미국의 이 쿠오모 주지사도 트럼프한테 3월 25일에 의료물품 공급체계 국유화를 요청해요. 민주당인데. 미국 민주당은 뭐 어차피 월가랑 딱 쿵짝이 되는 그런 일당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장을 하는 세대인데 한국은 공공병원을 세우는데도 영원이라니까 이게 정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주요 이런 산업화 그 자본주의 국가들도 최근 이제 코로나 대응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 경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주요 산업들을 가지고 공공화 국유화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릴 이야기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돌봄, 교육, 간병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지원 인력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는 이제 공공화해야 될 때가 됐다. 한국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돌봄. 돌봄이 노인 돌봄. 다 요양보호사 제공하고 하는 게 다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도 지역 유지들이 또 그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영리법인은 뭐 사단법인 만들고 복지에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결국은 같이 늪으로 빠져가고 있어. 이런 거 전부 공공화해야 되는 거죠. 교육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교육에 갖다 쓰는 돈만 안 쓰게 해도 우리 국민들 많이 행복해질 거고 간병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언제까지 가족 간병 하겠어요. 가족 간병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라는 게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저희가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최저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지금은 다 분해를 해놨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통합 안 하고 다 분해하면 뭐 더 잘 맞춤형으로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주거급여, 뭐 교육급여, 장애급여, 뭐 의료급여 이렇게 다 쪼개놨거든요. 근데 이 급여 제도는 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피부양자 제도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제 제도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작동이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특히나 의료급여에서 안 지키고 있어요. 의료급여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우리가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 환자에서 3%가 안 돼요. 유럽 국가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완전 이 그러니까 사회보험 국가들, 무료 의료를 하지 않는 나라들조차도 최소한의 공공부조 시스템하에 있는 게 14% 정도는 되거든요. 미국이 저렇게 막장으로 가지만 저소득층 10%는 대부분의 주가 7%에서 12%는 저소득층으로 가면 메디케이드에 무상의료가 제공이 돼요. 나름. 그 지정병원에서는. 우리는 그게 3%가 안 된다고. 그런데도 걸핏하면은 뭐 이게 도덕적 해이가 생기니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병원 이용을 많이 하면서 그 3%를 막 타박을 주는 이런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 시스템이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유지가 가능하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소득, 주거, 교육은 뭐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상의료 사실상 주장해야 되는 단계죠. 이제 지금 뭐 건강보험제도 좋다고 우리 그 정부나 뭐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계속 떠들어댔지만 실제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뭐 코로나 검사나 이런 건 보건소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 무상으로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적인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돈이 없으면은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여전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사실은 이런 코로나19 시기 이후, 그 다음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견딜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거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과 관련해서 계속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루에 환자 500명, 600명만 발생을 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터질 수 있는 폭탄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들도 지금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요구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저는 요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정부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 물론 뭐 기대를 저는 많이 하지 않았으나 뭐 정말 이렇게까지 야노스적인 이런 분열적 상태일 줄은 몰랐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뭐
끝까지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